자, 이제 최신 판례 2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론 개인적 법이 들어갈게요. 자, 41번입니다. 특가법 5조의 10을 보면은 그 운행주인 운전자가 있을 때 여객의 승객들이 운전자를 때리면 죄가 되거든요. 근데 꼭 운행 중이라는 게 운전하고 있을 때만이 아니고 잠깐 정차해 있을 때에도 운행 중이라 봅니다. 그죠? 가다가 서다 가다 서다 해도 다 운행 중인 거예요. 정차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42번입니다. 자, 이제 강요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행위자가 직무상,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업이나 지위에 있고 그에 기초해서 어떤 요구를 했더라도 곧바로 해악의 고지로 단정해서 안 된다. 그래서 갑이들한테 어떤 요구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강요죄가 뭡니까? 폭행, 협박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거죠. 그게 꼭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거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겁니다. 자, 2번. 자, 굵은 글씨 보세요. 만약에 상대방이 어떤 이익을 기대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서 요구에 응했다면 얘가 이제 뭐 해라 그랬더니 알았어 하면 될 거 아니야 하면서 얘도 뭔가 기대하는 게 있어. 내가 이건 뭘 주겠지? 그러니까 기대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쩔 수 없는 부당한 요구를 들어준 게 아니고 자기도 뭔가를 기대하면서 협상에서 들어주는 거예요. 요럴 때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익을 기대하며 기대 세모. 나도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들어준다 이거죠. 협박당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해악의 고지로 단정할 수 없다. 그러면 3번. 고문인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떤 이익점을 요구한 경우 해악고지 인정될 수가 없다면 이렇게 해악고지 협박이 인정될 수 없고 요구만 한 경우라면 협박이 없으니까 직권남용이나 뇌물요구죄는 될 수 있어도 돈 내놔 그게 죄가 될 수는 있어도 강요죄는 성립할 수 없죠. 강요, 세모. 강요라는 게 이제 폭행, 협박, 강제력과 부당한 요구 요구했어야 되는데 요구만 있고 강제력이 없잖아요. 강요구가 아니라 그냥 요구죠. 그냥 요구. 강요가 아니라 그냥 요구. 그냥 요구는 뇌물 달라 이런 게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강요죄는 아닌 겁니다. 자, 43번. 자, 피건이 차량을 피해자 소유 주택 대문 앞에다 주차를 딱 해놨어요. 대문 앞에 주차를 해놔가지고 차가 왔다 갔다 못하게 해버렸네. 자, 그래도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강요 세모. 강요죄는 왜 안 됩니까? 대문 앞에 주차해뒀지 사람을 협박한 적은 없잖아요. 그죠? 강제력 행사가 없죠? 사람에 대한 강제력이 없으므로 강요죄 안 됩니다. 아까도 강제력이 없어서 요거만 있었죠? 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음 44번입니다. 자, 남자는 한국에 살고 여자는 프랑스에 살고 있었는데요. 서로 이혼 소송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프랑스에 가서 자기 애를 면접할 면접 교섭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데리고 왔어요, 애를. 자, 면접 교섭 기간이 종료가 되면 데려다 줘야 되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데려다 주지 않았죠. 그러면 자, 보호자도 친권자도 약취죄 주체가 될 수 있어요. 자, 면접 교섭 기간 면접 동그라미. 요 기간 경과가 돼서 데리고 있으면 부모라 하더라도 약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45번. 자, 여자가 남자한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의사를 밝혔죠. 싫어요 했는데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강제추행죄가 되겠죠. 자, 46번입니다. 자, 피고인이 놀이터 의자에 통화를 하고 있는 여자가 놀이터 의자 근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 여자 등 쪽에다가 그 등 쪽을 향해서 소변을 본 거예요. 이렇게 여자가 뒤를 돌아다 봤으면 깜짝 놀랐겠죠. 등 쪽에 소변 동그라미. 이것도 추행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뒤에 가보니까 행위 당시 피해자는 밑줄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등 쪽에 소변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얘는 인식을 못했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인식을 못했다더라도 구체적인 행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객관적 추행이 된다고 봤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인식을 못해도 추행죄가 되는 거예요. 왜? 객관적 평가니까. 객관적 평가 쓰시고요. 자, 47번 보겠습니다. 자, 47번 맨 앞에 준강간 고의 준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강간죄 고의를 물었다면은 그 강간죄라는 게 사람을 폭행 협박해서 간음한다는 거죠. 그걸 인식해야 됩니다. 근데 강간죄가 아니라 준강간죄예요. 준강간죄. 준강간죄이기 때문에 심신상실한 거 상태에 있고 그걸 이용한다 해서 간음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에 나왔어요. 시험에 뭐라고 했냐면
준 강간죄 고의는 폭행 협박으로 가늠한다는 고의가 필요하다. 틀린 거죠. 이건 강간죄 고의니까 틀린 겁니다. 자, 48번입니다. 자, 판례가 이제 세 가지를 말했는데요. 자, 패싱아웃 상태라는 거는 이제 만취해서 그냥 자는 상태예요. 이거는 항거가 불가능하죠. 중간간 객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저항력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현저히 곤란한 경우도 항거 불가능에 포함시키고 있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죠?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까지 중간간 객체가 된다고 봐요. 근데 블랙아웃 상태는 이제 필름 끊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마실 당시에는 잠을 자거나 반항 현재 곤란 상태가 아니고 반항도 할 수 있고 자유문을 가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술 마시고 나서 내가 어제 뭐 했었지? 필름만 끊긴 거예요. 이거는 그 강간을 당할 당시에는 저항이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준강간 객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패싱아웃, 블랙아웃 꼭 구별해야 됩니다. 1번. 범행 당시 알코올이 기억 형성 실패물 필름 끊긴 거예요.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블랙 세모.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 인지장애가 이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에 비해서 술에 취해 수면 상태에 빠지는 것. 이건 패싱아웃이죠. 패싱 동그라미. 이럴 때는 심신상실 인정할 수가 있다. 2번. 중강간 또는 중강제추행죄 심신상실 항거 불능에 비춰볼 때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잠을 자는 건 아닙니다. 알코올 영향으로 의사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결정권에 맞서려는 저항력 밑줄, 현저하게 저하 밑줄 하시고 항거 불능, 불능 동그라미. 조문에는 불능이라 써 있지만 현저한 곤란도 포함시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중간간 객체가 될 수 있다 봤습니다. 세 개 구별하시면 되겠죠. 자, 49번입니다. 자, 준강제추행죄는 성적 결정권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그 성적 결정권이 두 개가 있어요. 적극권이 있고 소극권이 있습니다. 적극권은 내가 잠을 자고 싶은 사람하고 잠을 잘 수 있는 권리. 소극이라는 건 부정이라는 뜻이죠. 싫은 사람과 잠을 안 잘 수 있는 권리. 그럼 강간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거는 자고 싶은 사람과 자는 거는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싫은데 억지로 자자고 하니까 이걸 침해당하는 거죠. 이게 보호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 그럼 틀린 말이고요. 소극적이라고 해 맞는 말이에요. 소극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적극 X 써놓으면 되겠죠. 자, 50번입니다. 자, 1번은 이제 소극적 결정권 침해를 내용으로 한다 써 있고요. 2번.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오린 착각 부지를 키고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목적 달성했다면 그 위기의 간음과는 인과관계 인정할 수 있고 그 착각에 빠지게 된 대상이 간음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요. 바뀐 지 꽤 된 판례죠. 근데 3.1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예전 판례도 여기다 넣어놨어요. 좀 이제 철진한 판례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그 위계 간음의 착오라는 것은 간음 자체에 관한 착오건 동기에 관한 착오건 대가에 관한 착오건 전부 다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다 위계 간음죄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여고생한테 아저씨 믿지? 아저씨 너랑 잠을 안 잘 거야 이렇게 속여도 위계 간음죄고요. 동기 너 이걸 하면은 나랑 잠을 자면 스토커를 떼줄 수가 있어. 넌 좋은 일 하는 거야. 이렇게 속여도 위계 간음죄 될 수 있고요. 대가 아저씨랑 잠을 자면 돈을 줄게. 대가를 속여도 다 똑같이 위계 간음죄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것만 된다고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세 개 다 되는 겁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순진한 17살 여중생한테 네가 아저씨랑 잠을 자야 아저씨가 스토커를 뗄 수가 있어. 너는 좋은 일 하는 거야. 이렇게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중생은 사람 하나 구한다는 생각으로 착한 순진한 생각에서 잠을 잤던 겁니다. 자, 근데 아빠한테 물어봤더니 아빠가 미친년. 그게 말이 돼? 욕해요, 막. 또래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야, 너 미쳤어? 왜 그래? 욕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피해자는 너무 순진하고 착했기 때문에 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착오를 따지는 기준이 거기 4번에 써 있죠. 피해자 입장과 관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성인 세모, 또래 세모 이걸 고려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위계 간음죄를 당한 게 맞다고 봤죠. 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51번입니다. 51번은 주거침입 강제추행죄가 나왔습니다.
되게 중요한 판례죠. 그래서 일단 주거침입을 해서 주거침입범의 어떤 신분을 가져야 돼요. 이걸 먼저 신분을 가지고 이 사람이 강간을 해야 주거침입 강간죄라는 죄가 나오는 거예요. 1번, 2번.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강간을 먼저 하고 주거침입죄를 범하게 되면은 이런 죄가 나올 수가 없고요. 그냥 유사강간죄, 주거침입죄, 경합범 되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를 그 노래방에서 여자를 만나가지고 너 일로 와 때렸어요. 때려서 폭행으로 때려서 여자 화장실에 데려간 거예요. 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게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그다음 들어가서 입을 맞추고 뭐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주거침입을 먼저 하고 나서 유사강간 들어갔다면 주거침입 유사강간죄가 될 텐데 강제추행죄, 폭행협박이 먼저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거죠. 강간이 먼저 들어가고 나서 주거침입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먼저 했고 이게 있었죠. 순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일제로 묶을 수가 없고 강제추행죄, 주거침입죄, 경합범 처리해야 됩니다. 자, 또 하나가 이거 제가 되려면 이제 주거침입죄가 되어야 되는데 아파트 내 그 내부 공용 공간에 들어간 경우는 주거로 보호를 받는 공간이고요. 그다음 누구나 통상적 출입이 가능한 상가라면은 주거로 보호받지 않습니다. 최근에 판례가 바뀌었어요. 이것도 뒤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아파트 내부에 들어갔을 때는 주거침입죄가 되니까 주거침입 강제추행죄가 나올 수가 있고요. 상가 건물은 일반적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곳이니까 주거로 보호를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거침입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도 나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요렇게 중요한 판례. 자, 51번 보겠습니다. 1번. 자,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 강간죄 등이 나오려면 맨 뒤에 굵은 것이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그 다음에 강간을 해야만 된다. 따라서 그 실행 착수 시기는 주거침입 행위 후 밑줄 강간죄 등의 실행에 나간 때이다. 강간죄 강 동그라미 하면 됩니다. 자, 요건 이제 다시 볼게요. 자, 요 죄가 나오려면은 주거 침입을 해서 주거 침입 신분이 있어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주거 침입할 때가 실행 착수다 그러면 안 되죠. 주거 침입은 신분만 가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범죄가 시작이 되려면 주거 침입의 신분을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유사 강간의 강제력이 들어가야 이게 실행 착수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폭행, 협박, 강제력 요때가 착수 시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요 범죄의 실행 착수가 언제라고요? 이때가 아니라고. 이거는 신분을 얻었을 때고 주체가 됐을 때고 실행 착수는 요때라고. 요때.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남의 집에 주거 침입만 하고 폭행을 안 쓰면은 주거 침입죄가 되는 거예요. 주거 침입에서 폭행을 쓰면서 강간이 시작되어야 주거 침입 강간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써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따라서 선우가 바뀌어서 주거 침입을 강간죄를 먼저 범하고 나서 주거 침입하게 되면은 경합범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강간죄 폭행협박이 있을 때 실행 착수가 있다. 그런 말 써 있죠. 자, 다음 번 54번 질문입니다. 자, 따라서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남자 화장실 앞에까지 부축해준 여자를 때렸어요. 때려서 끌고 갔습니다. 주거침입보다 폭행협박이 먼저 있었죠. 그럼 강간죄가 먼저 시작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거침입한 다음에 유사강간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폭행이 먼저 시작됐기 때문에 주거침입 유사강간죄가 아니고 그냥 주거침입죄, 유사강간죄, 경합범 처리하는 겁니다. 자, 52번. 1번. 자, 주거침입 강제추행죄가 되려면 먼저 주거침입죄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자,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주택 동그라미. 자, 주택 같은 공동주택 내부 엘리베이터에 들어갔을 때는 주거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일반인 출입에 허용된 상가 세모, 상가 등 영업장소에 들어갔을 때에는 통상적 출입 방법 들어갔을 때 주거침입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은 어때요? 피고인이 이제 그 17세 여고생을 막 뒤따라가서 그 치마 속에 손을 넣어서 추행을 했는데요.
요 장소가 어디였냐면 아파트 공동 현관 엘리베이터 앞이었어요. 아파트 동그라미. 자, 주택 내부에 들어왔죠? 주거침입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거침입 강제추행죄가 됐고요. 자, 4번은 같은 놈이에요. 같은 놈이 이제 또 여고생을 뒤따라서 치마 속에 손을 넣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상가입니다. 상가 세무. 자, 상가에 들어가는 건 주거침입죄가 안 되죠. 그래서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만졌느냐, 상가에서 만졌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주거 침입하여 신분을 가져야 된다. 실행 착수는 폭행, 협박, 강제에 걸쓸 때다. 아파트는 주거 침입죄 되는 거고 상가는 주거 침입죄가 안 된다. 그죠? 자, 다음에 53번입니다. 자, 오늘 뭐냐면 이제 군인이 군무원인 여자를 추행한 사건인데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사람이 앉아 있어요. 이렇게 남자가 그러니까 여자한테 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무릎에 앉아봐라 그런 거예요. 그 여자가 무릎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그 여자 무릎에 앉았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가 이제 허리를 이렇게 만졌어요. 만지니까 여자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게 만지다가 가슴을 만지고 끌어안고 뽀뽀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 더러운 새끼 나 그리고 밖에 나가버린 사건이에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여자가 남자가 앉으라고 할 때 앉았거든요. 자기가 허락하고 용인을 한 거예요. 스스로 앉았죠. 근데 이제 도가 지나치면 가만히 있다 보니까 허벅지 만지다가 허리 만지다가 끌어안고 뽀뽀까지 했잖아요.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범위를 넘어갔단 말이에요.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용인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죄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한도를 넘어가게 되면 이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한테 그럼 너 왜 반항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니? 넌 다 허락한 거 아니야? 가만히 있다는 자체가 다 허락한 거잖아.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 허락한 부분이 있고 정도가 넘어갈 때 그걸 반항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범위를 넘어갔다 인정되는 부분은 죄가 성립한다고 봤단 말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신체 접촉을 용인했다 하더라도 앉아서 다리 좀 만지는 거 허락했다 이거예요. 근데 자신이 예상했던 동의의 범위를 넘어섰단 말이죠. 동그라미. 자, 그럴 땐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동의한 범위를 벗어나서 신체 접촉을 당한 피해 상황에서 명확한 판단, 즉각 대응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시간, 장소 근접한 접촉 행위들 중 강제성 인정된 일부 행위가 기소가 되었을 때 이게 기소가 된 거고 이 부분이 이제 기소가 된 겁니다. 자, 기소가 되었을 때 그 이전의 신체 접촉, 그 이전의 접촉이 이거예요. 용인한 부분, 그 이전 행위. 그 이전. 자, 그 이전 신체 접촉에 대하여 용인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기재 추행까지도 용인했다는 막연한 추적하에 신빙성을 평가해서 아니 된다. 그래서 앉으라고 해서 앉았다고 그래가지고 가슴 만지는 것까지 다 허락한 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 자,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거는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있어요. 그래서 야, 너랑 나랑 기존에 사귀었던 사이잖아. 너 내가 가슴 만지고 그래도 옛날부터 만졌었기 때문에 수치심은 없잖아. 우리 사이에 우리 사귀었던 관계니까. 그렇지, 뭐 수치심은 없어. 가슴 좀 만졌다 수치심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뭘 느꼈습니까? 이 더러운 새끼. 혐오감을 느꼈죠. 혐오감. 그래서 여자가 느낀 어떤 성적인 그 침해는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이런 감정뿐만 아니고 수치심이 없어도 더러운 새끼. 혐오감이 생겨도 그것도 성적 침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요 사안이죠. 그래서 수치심에는 혐오감도 있다. 혐오 동그라미. 또한 추행 피해자 느낄 수 있는 감정에 해당된다. 그래서 성폭력법에 보면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느껴지면은 침해를 당했다 평가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수치심을 따질 때 피해자와 같은 연령, 성별과 연령대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 밑줄.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객관적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말이고요. 자, 54번입니다. 자, 이건 이미 이제 출제가 여러 번 됐는데요. 군대에서 이제 남자 간에 이제 동성애를 한 거예요. 학문성교. 그 전에 이게 이제 추행죄가 된다고 판례가 봤었거든요.
근데 그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서 만졌다면은 항문 성교를 했다면 추행이 아니라는 이제 전합 판결이 나왔어요. 심의 열차에 나왔습니다. 자, 쭉 읽어보시고, 자, 군인인 피고인 갑은 독신자 숙소에서 키스, 구황 성교, 항문 성교를 쭉 했어요. 이때 피고인들과 일등이 모두 군인으로서 근무 시간 이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에 따라 했다면 자유세모, 합의세모 했다면 추행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55번. 자, 성폭력법에 보면은 그 장애인 강간죄를 장애인 간음죄를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면 다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없어도 장애가 있으면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예를 들면 신체 장애가 있다. 여자가 다리를 쩔뚝쩔뚝합니다. 신체 장애가 있어. 근데 의식은 뚜렷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만지려고 그러면 싫어! 거부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쩔뚝쩔뚝 장애가 있으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없어도 의식이 지능이 좀 떨어진다거나 그렇지 않고 의식이 명료하다면 그런 경우도 쩔뚝거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보호가 된다 이거예요. 보호되는 범위 넓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 정신장애도 정신에 장애가 있으면 되는 거지 그걸 국가에다 꼭 등록까지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장애도 있고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능이 낮은 사람들만 보호가 됐었는데 이제는 지능이 높건 낮건 장애인을 무조건 다 보호해라. 옛날엔 등록을 해야만 보호했었는데 이제 등록을 했건 말았건 장애가 있으면 다 보호해라. 이렇게 보호되는 범위가 넓어진 거예요. 이렇게. 자, 넓어졌습니다. 자, 56번. 자, 성폭력법에 보면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장애 동그라미 장애가 있으면 되는 거지 장애인 등록은 할 필요는 없어요. 등록 세모. 등록이 안 돼 있어도 보호가 되는 겁니다. 55번 빠뜨렸구나. 55번. 자, 2010년 제정된 당초 성폭력 처벌법에는 신체 장애로 한거 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한거 불가능이 빠지고요. 지금은 신체 장애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 동그라미. 장애가 있는 여자 사람을 객체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번. 따라서 성적 결정권을 특별히 보호해야 될 필요. 특별 세모. 특별하지 않아도 장애가 있으면 누구나 다 보호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법이 바뀌었죠. 자, 57번입니다. 자, 성폭력법에서 그 공중 밀집장소 추행죄가 기소가 되려면 항상 객관적으로 평가하죠. 상대방이 실제로 느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객관적 밑줄, 실제 세모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58번. 자, 지하철에서 남자가 등 뒤로 무릎을 굽힌 다음에 성기를 여자 엉덩이에 막 갖다 밀착을 했어요. 객관적 행동으로 볼 때 추행이죠. 근데 여자는 그게 우산인 줄 알고 남자 성기라는 걸 몰랐단 말이야. 실제로 수치심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객관적 행위를 평가해서 기소가 됐다 본 거죠. 기소 동그라미. 항상 객관적 평가입니다. 자, 59번. 자, 59번도 78내고 이미 출제가 좀 많이 됐어요. 자, 카메라용 촬영지입니다. 자,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해서 그 스마트폰을 딱 켜고 피해자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물색합니다. 탐색, 세모. 누구를 찍을까 탐색하는 것으로는 실행착수가 아직 없어요. 없고, 자, 그 다음에 2번. 이에 반하여 휴대전화를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밑동그라미. 화장실 칸 밑으로 밑동그라미. 그래서 밑으로 카메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착수가 인정되는 거예요. 실행착수 인정되고, 그 다음 밀어 넣어서 사진을 착각 찍으면 기소가 되겠죠. 자, 탐색만으로는 착수가 아직 없다. 밑으로 넣을 때 착수가 있고 찰칵 찍으면 기소가 된다고 합니다. 자, 60번입니다. 자, 성폭력 그 법에 보면 공공연한 전시라는 말이 있어요. 공연한 전시죄. 이게 이제 피해자들이 내가 이제 어떤 사이트에다가 어떤 여자 나치 사진을 올려놨는데요. 이 사람을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게 됐으면 바로 기소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인식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 네이버 밴드에다가 어떤 여자 나치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딱 그 전체 공개로 전환했어요. 근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들어본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전시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죠. 실제로 본 사람이 없더라도 볼 수 있게
전체 공개로 전환하는 순간 기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되고요. 실제 인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세모 하면 되겠죠. 자, 2번 네이버 밴드를 전체 공개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때 이미 전시죄 기소가 되었고 고의도 인정된다. 그런 판례입니다. 자, 61번. 자, 이번엔 이제 아청법 내용이 나옵니다. 아청법에 보면은 영리 목적이 있는데 직접 대가뿐만 아니라 간접 대가도 영리 목적 인정이 된다. 그런 판례입니다. 간접 동그라미. 자,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사이트를 만들어서 아동 음란물을 여기다가 이제 게시를 쭉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음란물을 봅니다. 근데 만약 보는 대가로 돈을 지급해야 된다면은 음란물 제공으로 인한 직접적 대가를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직접 돈을 받진 않았어요. 공짜입니다. 공짜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대신 공짜로 보는 대신에 거기다 이제 광고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도박 사이트 광고를 막 올렸죠. 올려가지고 이 사람들을 돈 내는 대신에 이쪽 사이트를 유인해가지고 도박 광고로 돈을 번 거예요. 그러면 음란물 제공에 따른 직접적인 이익을 얻은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도박 장소 유인해서 여기서 돈을 얻었잖아요. 이것도 간접적 이익이 되기 때문에 영리 목적 음하 제공죄가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62번입니다. 자, 이제 아동 음란물 제작과 소지죄 판례가 나왔어요. 이 제작과 소지가 있을 때 제작죄가 형벌이 엄청 세요. 소지죄는 형벌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수반된 소지는 불가벌. 약하니까. 근데 제작이 있고 별개의 또 다른 새로운 범위에 따른 소지가 있었다면은 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반됐냐 새로운 거냐 문제 풀기 쉽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따라서 자, 제작한 사람이 소지죄가 될 때 그것이 만약에 제작에 수반된 소지를 벗어나서 수반세모 수반된 소지라면은 거기에 세모로 불가벌됩니다. 근데 새로운 소지로서 별도의 소지로 평가할 수 있다면 새로 동그라미 그럼 별죄가 되고 실제형을 보면 되겠죠. 자, 63번. 자, 아동복지법에 아동매매죄에서 피해자 동의를 받아도 죄가 돼요. 어린애가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동의를 받아도 죄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2번에 자, 아동한테 어떤 성적 결정권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더라도 그 아동은 어리기 때문에 판단력이 없어요. 그래서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에 따른 동의를 이렇게 뻔하기 때문에 동의를 해도 죄가 된다 보는 겁니다. 자, 3번. 피고인이 그 피해 아동한테 야, 가슴 노출 한번 해봐라. 그래서 만나서 잠도 잤어요, 둘이. 잠도 자고 영상에다 가슴 노출을 시키고 자, 자위도 보여주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 허락을 받은 거죠. 근데 피해자가 15살 여자였기 때문에 이거 왜곡된 신뢰관계에 따라서 나온 동의지 진정한 동의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죄가 된다고 봤죠. 자, 다음 명예에 관한 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 학교폭력범이 누구예요? 이게 누군지 A인지 B인지 피해 학생이 누구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죠. 특별히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없어서 죄가 안 된다고 봤던 판례입니다. 학교폭력범, 범세모. 그 범인이 누구냐고. 안 나타나 있잖아요. 여기 누군지. 피해자가 없습니다. 65번. 자, 세월호 참사 당시에 대통령이 마약 보톡스를 했다는 의혹 세모. 자, 의혹이라는 건 자기 생각이죠. 사실적 시한 게 아닙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가 없고요. 자, 66번 전압 판결은 벌써 여러 차례가 나왔어요. 여러 차례. 자, 1번. 공연성에 관한 전파 가능성 법리는 형법에서 만들어진 건데 빗줄 특별법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르다 그럼 틀린 거고요. 2번. 전파 가능성은 범죄 구성 요건이죠. 따라서 자유로운 증명이 아니라 엄격한 증명입니다. 범죄 구성 요건이니까 엄격 동그라미. 자, 따라서 이제 맨 마지막에 가보면 2번 맨 마지막에 전파될 가능성에 관한 증명 정도로 단순한 가능성이 아닌 개연성을 요구하고 있다. 개연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제 엄격한 증명이고
법관한테 확신을 줘야 되니까 보통 정도 가능성으로 확신을 줄 수가 없어요. 엄청 뛰어난 확신, 이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높은 가능성까지 증명을 해야만 판사가 유죄 판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정이라서 개연성까지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개연성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틀린 거예요. 자, 다음에 3번. 그러면 발언 이후 실제 전파가 되는지 여부도 요소입니까? 그렇지. 고려해야 될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발언 이후 실제 전파가 됐는지 여부는 그런 우연한 사정은 고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적극적 사정이 아니라 소극적 사정으로 고려되는 겁니다. 밑줄. 적극적, 그럼 틀린 거예요. 자,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가 되는 겁니다. 소극적이 뭐예요? 부정적이라는 뜻이죠. 자, 갑이 A에 관한 험담을 B한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사는 이제 갑을 기소하면서 이거 충분히 전파 가능성이 있는데요. 전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 유죄가 되는 겁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이제 얘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저하고 친한 애입니다. 친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전파시킬 수 있잖아. 아, 얘는 정말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였다니까요. 그래? 그럼 네가 증명 한번 해봐. 얼마나 친한데? 자, 보세요. 원래 내가 얘한테 말을 했을 때 얘가 나랑 친한 사람이 아니라면은 전파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세요. 얘가 다른 사람한테 실제 전파를 했는가? 그래서 이제 탐문 조사해 봤더니 B가 한 명한테도 실제로 전파를 한 일이 없던 거예요. 다 숨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정이 쭉 있었다면 아, 그렇구나. 원칙은 전파 가능성만으로 제가 되어야 하는데 나중에 실제 전파가 하나도 안 됐네. 너네들은 진짜 친한 애가 맞네. 이런 게 인정된다면 전파 가능성이 부정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 전파가 되었는지는 전파 가능성이 적극적 긍정적 요소가 아니고 전파 가능성만으로도 제가 되는 게 원칙인데 실제 전파가 하나도 안 됐다는 게 입증이 되면은 부정적으로 전파 가능성을 부정해서 무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판사의 확신에 따라서. 아시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이 아니라 소극이에요. 소극. 자, 따라서 전파 가능성 법리에 따라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가능성을 판단할 수가 있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으면 뭐 전파 이사가 있었는지 실제 전파가 됐는지 그건 나중 일이다. 일단은 이걸 가지고 유죄 무죄를 따지게 된다 이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요 전파 가능성 법리는 추상적 위헌범이에요. 명예훼손죄. 추상적 위헌범이고 적시된 사실이 특정의 사회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야 됩니다. 밑줄. 구체성. 자,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자, 구체적이어야 되는 경우 몇 개 없어요.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 자, 갑이 집 뒷길에서 자기 남편과 친척이 듣는 가운데 자, 남편과 친척은 친한 사람이죠. 친한 사람이라서 전파 가능성이 원칙적으로 부정돼요. 근데 그 현장에 친척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장소였죠. 그래서 요 사람들이 말을 퍼뜨릴 수 있거든요. 친척은 숨겨준다 하더라도. 그래서 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고용성 인정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남편과 친척이 듣는 가운데 친척 세모. 원래 친척은 친한 사람이라서 전파 가능성이 원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동그라미.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 자신과 친척인한테 말을 한 것이랄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듣고 있잖아요. 그 점 때문에 고연성 인정을 했던 사건입니다. 자, 67번. 1번. 고연성은 이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으로서 전파 가능성 법리로 따지게 되는데 2번.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 세모. 사적으로 친한 사람이라던가 또는 직무상, 직무세모.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던가 그러면 전파 가능성이 원칙 부정이 되는 거예요. 원칙 부정되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려면 맨 뒤에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제 긍정적 요소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요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일단 부정되는 게 원칙인 겁니다. 68번. 자, 68번은 자, 대개 우리가 이제 그 공연성이라든가 이제 사실 적시를 말할 때 물어보니까 대답을 한 거예요. 험담의 고의가 없죠. 그럴 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 안 좋은 사람이야. 그건 자기 평가인 거지 사실을 말한 게 아니죠. 생각이죠, 생각. 그래서 명예훼손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68번을 보겠습니다. 자, 빌라를 권리로 했던 피고인들이 빌라 아랫집에 거주하는 가부로부터 누수 문제로 공사 요청을 받게 되니까 요청세모. 요청을 받으니까 설명한 거예요, 설명. 그래서 갑과 통하면서 빌라 임차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뭐 과도하고 부당 요구를 하고 있다. 뭐 이중인격 자선을 한 겁니다. 대답을 한 것이라서 전파 가능성이 부정된 거예요. 자, 윗집, 아랫집에 와가지고 공사 좀 하세요. 여기 시끄러 죽겠습니다. 말이 다 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관리 아저씨가 뭐라자면 여기 사는 사람이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돈도 안 내고요. 공사비 안 줘요.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요청하니까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초지종 설명하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한 피해 발언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한 거예요. 대답으로. 그래서 이제 명예훼손 고의가 없었다 봤고요. 자, 69번. 동장의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서 어제 열린 당사인지 야, 그 이혼한 갑이 왔더라. 야, A는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오는 게 당연하잖아. 근데 B는 얘 처야. 근데 이혼했으면 아무 관계가 없잖아. 그럼 얘는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닌데 왜 왔을까? 이혼했으면 왜 왔을까? 그러니까 이혼했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동네 사람들도 다 안 좋게 평가하더만 평가세모.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 사실의 적시가 아니죠. 명예훼손죄 아닙니다. 그다음 70번도 그런 것이 대답세모시고 물어보니까 대답으로 한 거죠. 자, 명예훼손죄 안 된다고 봤고요. 71번입니다. 자, 71번의 맨 마지막에 그 갑과 대립하면서 본인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이었다. 그래서 사익이라는 거죠. 사익. 공익을 위한 거는 타인을 위하는 거고 자기 본인을 위한 것은 사익입니다. 그래서 공익성이 없으므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 이렇게 봤어요. 자, 공익이랑 비방은 서로 상반된 관계에 있죠. 그래서 공익성이 없죠. 자기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그럼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는 겁니다. 상반된 관계니까. 자, 제가 된다고 봤고요. 자, 본인의 이익 추구, 본인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72번. 자, 최근에 이제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마는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당연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중에서도 구성요건의 해당성이 조각돼서 무죄인 경우하고 위법성이 조각돼서 무죄인 경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근데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말을 했을 때는 이게 조각된다 보고요. SNS 온라인에서 말을 했을 때는 이게 조각된다 보는 경우가 많아요.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자, 72번. 야, 쟤 사기죄로 깜방 갔다 오네야. 조심해. 조심세모. 조심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단체 채팅방에서 했죠. 온라인으로 한 거죠. 온라인으로. 근데 보니까 그 주요한 목적과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벌려지가 있고 공공의 이익 밑줄. 공공의 이익이라는 게 위법성 조각이죠. 온라인이니까 위법성 조각이 됩니다. 자, 73번. 야, 나이 먹은 게 자랑이냐? 무죄입니다. 무죄인데 이건 SNS가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됐습니까?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성하지 않는다. 구성요건 해당성이 부정된 거예요. 오프라인이니까. 자, 나이 세모하시고. 74번. 시발 세모. 아이 시발. 기분 더럽게 나쁘네.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죠. 피해자를 모르니까 제가 안 되는 건데 거기도 뭐라 됐습니까?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죠. 해당하지 않는다. 구성요건 해당성 부정입니다. 75번도 자, 연장자 이름을 부르고 무례하게 말을 한 겁니다. 이름 세모, 무례 세모.
자, 이것도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성 부정이 된 거예요. 자, 76번. 자, 무례하고 예에 벗어난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맨 뒤에 가니까 구성 요건 해당된다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죠. 자, 그런데 이제 그건 내용 보시면 되고요. 그 정도가 좀 될 것 같습니다. 77번. 자, MBC 홈페이지에 시청자 의견란에다가 뭐라 말한 거예요. 제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MBC 홈페이지는 온라인이죠. 온라인이라서 맨 뒤에 뭐라고 그래요? 사회상규 위배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거죠. 자,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78번. 아유,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 한심세모. 이것도 인터넷에다 말을 했죠. 또 모욕자 성립하지 않는다는데 정확히 말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로 볼 수 있겠어요. 79번. 자, 기레기란 표현이 있죠. 자, 기레기가 이제 기자 플러스 쓰레기 합성어입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기자 그런 말인데 모욕죄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히 뭐라고 그랬어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만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지만 위법성이 조각된다 써 있죠. 그래서 해당 동그라미 위법 세모 20조 밑줄. 그래서 또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게 그 온라인으로만 했을 때 위법성이 조각되는데 그 모욕죄는 제 310조가 적용될 수가 없죠.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될 때에는 총칙 20조 정당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돼요. 이거 알아주셔야 됩니다. 310조에 따라서 틀린 말이에요. 20조에 따라서 이게 맞는 거예요. 자, 밑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고 80번. 아, 또라이 습기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물을 다 닦아? 이것도 단체 채팅방에서 말했죠. 사회상규 위배되지 아니한다. 이 표현이 형법 20조 총칙 정당행위 위법성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자, 보시고. 자, 81번. 이런 악의 축. 이것도 페이스북에 글 올렸죠. 20조 위법성 조각입니다. 자, 일단 82번입니다. 82번에 페이스북에 올렸죠. 이것도 20조 위법성 조각이다 봤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첫째, 모욕죄가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되고요. 둘째, 구성 요건이 조각되는 건지 위법성이 조각되는 건지를 판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오프라인인지 온라인인지 딱 구분하면 됩니다. 그리고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도 모욕죄는 310조가 아니라 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를 다 정리해야 돼요. 정말 잘 나옵니다. 자, 다음 업무방해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3번은 그 쪼개기 송금 사건입니다. 자, 1번의 맨 뒤에 가보면 상대방이 없었으면 위기가 성립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자, 전화 금융사기 편취금을 혼자 한꺼번에 자동화 기기를 통해서 무매치 입금하는 것임에도 1인 1일 100만 원 한도 준수하면서 입금하는 점 가장하여 100만 원 이하 금액으로 무매치 입금을 한 겁니다. 입금 세모. 자, 현금을 송금할 때 하루에 100만 원까지만 가능하고 그 보내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그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인당 100만 원까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름을 다 도용해 가지고 쪼개기로 600만 원을 6개로 쪼개서 송금한 거예요. 자, 위계 엇방지가 되는 거 아니냐 문제가 됐는데 위계라는 건 사람을 속이는 거죠. 이 사람은 기계를 속였지 사람을 속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위계 상대방인 사람이 없었다 해서 위계가 아니므로 제가 안 된다 같은 말입니다. 자, 84번은 그 회계처 열람권을 가진 사람, 열람권 세모. 자,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좀 언성을 높여도 이거 가지고 제가 된다 보기 어렵다 이런 풀이었습니다. 자, 그럼 주거침입죄 중요하죠. 자, 주거침입죄가 이제 공동 거주자 판례가 2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A하고 남편, B하고 처. 자, 그럼 이제 이 남편이 처한테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니까 남편이 이제 문을 부수고 들어온 사건입니다. 자, 자기가 살던 집이니까 들어가도 제가 성립하지 않겠죠? 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들어갈 때 자기 집이니까 문을 좀 부셔도 제가 선입하지 않아요. 들어가도 제가 안 돼, 부셔도 제가 안 돼.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쫓겨난 다음에 들어갈 때 좀 혼자 들어가기 뭐하니까 자기 엄마를 데리고 왔어요. 타인과 함께 공동으로 들어갔는데 이 타인도 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 사람이 무죄니까 정범이 없으니까 공범도 없는 거예요. 이걸 말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85번. 자, 주거침해 객체 중에서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 등을 할 것이므로 다른 사람과 공동 거주하는 공간에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임이 출입하더라도 주거 침입죄 되지 않는다. 그렇죠? 남편과 저가 함께 공동 거주하던 공간이기 때문에 남편이 들어가도 제가 선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사람과 공동 거주하거나 관련된 사람이 공동 생활관계 이탈했다면 자기가 스스로 쫓겨난 게 아니고 스스로 집을 나가서 가출해버렸다면 그때는 함부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스스로 이탈했다면.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제가 될 수도 있다. 이건 예외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공동 거주자 각자는 남편과 처는 특별한 사용이 없는 한 다른 공동 거주 남편이 출입하여 이용하는 것을 용인할, 수인할 의무가 있다. 남편이 들어와도 처는 참아야 된다 이겁니다. 공동 거주자니까. 그래서 3번. 자, 공동 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 근거 정당 이유 없이 쫓겨났어요. 들어온 게 금지가 됐습니다. 자, 그럴 때 함부로 들어가도 제가 선입하지 않는다. 봤고요. 4번. 설령 그 남편 공동 거주자가 공동 생활장소 출입하기 위해서 출입문을 좀 부수고 들어갔어도 어때? 내 집인데 제가 선입하지 않는다. 본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자, 공동 거주자 중 한 사람 남편이에요. 남편 승낙을 따른 외부인이 그 장소에 같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역시 제가 안 돼. 자, 얘가 제가 안 되니까 같이 온 엄마도 제가 안 되는 거예요. 쭉 정리해놨죠? 하나, 둘, 셋. 세가 포인트입니다. 자, 사실관계 있으니까 6번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에 자, 86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이 공동 거주자가 이제 처하고 남편이 이렇게 있는데 남편이 이제 부재 중일 때 집에 나간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처가 간통할 남자를 데리고 들어온 사건이에요. 자, 예전에 이제 피해자 남자가 이제 남편 의사에 위반되기 때문에 죄가 된다고 봤었거든요. 옛날에. 네, 근데 지금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자, 이 사람 의사에 위반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된다. 객관적 통상의 출입 방법으로 했는지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된다. 만약에 실제 거주하던 처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문을 막 부수고 들어왔다면 제가 되겠지. 담을 넘어 들어왔다거나. 출입되는 방법이 허락을 받고 누구나 들어가는 통상적 방법으로 정문을 통해서 당당하게 들어갔다면 제가 선입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들어가는 객관적인 방법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제가 되는지 판단하게 바뀐 겁니다. 판례가. 자, 그럼 86번 1번. 자, 공동 거주자는 굴물씨 공동 주거관계 형성하면서 이것을 용인했다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남편이 집을 비웠어도 처가 친구든 누구를 데리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를 참아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2번 공동 거주 중 어느 한 거주자가 부재 중일 때 평온을 치며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거 어쩔 수 없다.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다. 네가 싫어하는 사람들 데려올 수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3번. 자, 공동 거주자 중 주거내 현재하는 거주자 현실적 승낙을 받아서 자, 거주하는 현실적 승낙가 처죠. 실제 거주하는 자의 현실 승낙을 받아 들어갔다면 자, 처형을 받아 들어갔다면 그것도 통상적 출입 방법이었다면 담을 넘어 들어간 게 아니고 그럼 다른 거주자 남편이죠. 남편의 반어에 들어가도 제가 선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쭉 나와 있고 맨 마지막 7번 가볼까요? 그래서 피건이 그 갑의 부재 중에 갑의 처홀과 혼인의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을이 열어주니까 허락받고 들어갔다 이거예요. 통상적 방법으로 출입문을 통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맨 마지막에 부재 중인 남편의 의사에 반하는 걸로 추정된다 하더라도 역시 제가 선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죠. 자, 이건 공동 거주자인 남편이 들어간 사건.
이거는 공동 거주자 남편이 없을 때 허락받고 다른 사람이 들어간 사건. 다릅니다. 자, 비교할 판례도 있어요. 자, 부부는 이제 공동 거주자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걸 용인할 의무가 있는데 일정 기간 함께 생활하다가 헤어진 사람이에요. 일정 기간 교제하다 헤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이 A 집에 들어갈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공동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몰래 베란다로 들어갔다면 통상적 방법이 아니죠. 이건 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허락 없이 이제 비밀번호 눌러 들어가도 통상적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건 부부관계, 헤어진 관계 다르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87번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 일정과 일정기간 함께 생활하던 사람이 아니 왜 문을 놔두고 베란다로 들어가냐고. 베란다 동그라미. 통상적 출입 방법이 아닌 거예요. 비정상적 불법인 겁니다. 제가 되고요. 88번. 자, 피혼이 연인 사이 교제하다 헤어진 동그라미. 헤어졌죠. 헤어진 다음에 승낙 없이 비밀번호 입력해서 공용 부분 출입한 겁니다. 이것도 제가 됩니다. 이거는 부부, 이건 헤어진 관계 다르죠. 자, 89번은 이제 기존에 있던 판례인데 이 판례는 폐기가 안 됐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90번입니다. 자, 주거침입죄 전압이 하나가 또 나왔어요. 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청기를 설치하려고 범죄 목적 들어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주인 아저씨가 어서 오세요 인사하니까 허락 받고 들어갔죠. 통상적 출입 방법이라 이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주인이 도청기 설치를 알았더라면 허락 안 했겠죠. 그 의사 반에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더라도 제가 안 된다 이겁니다. 판례 바뀌었어요. 자, 1번입니다. 자, 키워드만 읽어보세요. 자, 객관적, 외형적 방법으로 사실상 평을 치면 행위 형태인가? 객관적 행태로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3번 가보세요. 3번. 일반인들의 출입에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적 승낙을 받아서 통상적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뭐 그것이 범죄 목적 들어갔다 하더라도 제가 선입하지 않는다. 이 판례 바뀌었죠? 자, 이제 91번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이제 마트가 있었는데 그 지점장이 여기 이제 검사로 왔어요. 검사로 왔을 때 이제 노조 간부들이 들어온 거예요. 노조 간부들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 지점장에게 돌아다니면서 검사를 하고 있을 때 막 졸졸 따라다닙니다. 졸졸 따라다니면서 해고를 금지한다. 우리를 쫓아내지 마세요. 막 이렇게 옆에서 시위한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쭉 다니면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지점장이 뭐라 하냐면 아니 너네들은 우리가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들어왔냐? 주거침입죄다.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문을 부수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담을러만 들어온 것도 아니잖아요. 일반 그 손님들하고 똑같이 정문을 통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거침입죄 안 된다는 그런 판례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똑같은 말 나오죠, 1번에. 일반적 출입이 허용된 마트에 통상적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 설령 2번. 마트 산업 노동조합 간부의 조합원인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대형마트 지점에 방문한 대표이사 등에게 해고를 항의하기 위해서 거기 써있죠. 지점장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 하더라도 정문을 통해서 떳떳하게 통상적 방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침입죄 선입 안 한다고 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교시를 끝내고 이제 제3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